부산 영도의 좁은 골목에 정숙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1958년 부산 영도는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판잣집이었지요. 지붕은 비가 오면 새고 벽은 바람이 불면 덜컹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좋았어요. 새벽마다 들려오는 바닷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김영팔은 항만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부두로 나가셨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달랐어요. 술을 마신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고, 그렇지 않은 날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셨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순자야, 밥 차려. 빨리 안 나와? 네 여보, 금방 차릴게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급히 나오셨습니다. 오빠 이놈은 어디 있어? 아버지가 또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오빠가 방에서 나왔어요.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네,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알겠지?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급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지요. 이게 뭐야? 이게 반찬이라고 차린 거야? 아버지가 상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여보, 내일은 더 좋은 걸로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울음을 참으며 서 있었지요. 정수가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저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 밖의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정수가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학교 잘 다녀와.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친구 영희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너 왜 맨날 여기 혼자 있어? 그냥 바다 보는 게 좋아서. 너희 집은 좀 어때? 아버지가 또 술 드셨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영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집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넌 왜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냐? 쓸모없는 거.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죄송해? 태어난 게 죄송한 거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보,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혼자 갈 수 있어. 그날 밤 오빠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정수가 자니?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쌍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오빠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태수야, 너는 꼭 대학 가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꼭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일어선다. 정숙이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고.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왜 안 먹어?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배가 불러서요. 밥 남기는 버릇 없어. 다 먹어.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바다 그림을 그렸어요. 넓고 푸른 바다 위에 갈매기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엄마, 저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왔지요. 저는 눈을 감고 바다를 상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 바다처럼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으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요. 1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일터에 계셨고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지요. 오빠만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오빠가 불렀어요. 정수가 이리 와봐. 왜 오빠? 요즘 너 많이 컸네. 오빠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방에 들어갈게, 오빠. 어디가 좀 있다가.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빠, 나 좀 아파. 조용히 해. 엄마 오시면 안 되잖아. 그날 이후로 집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오빠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왔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그러는지 물으셨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름이 되자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눈치를 채셨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래? 아픈 거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수가,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없어요, 엄마. 정말이야,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누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물을 수 없으셨겠지요. 며칠 후 아버지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이 집안 망신이 뭐냐?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대체 누구냐? 동네 불량배냐? 아니면 학교 놈들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말해. 당장 말해.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오빠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보애가 무서워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야? 딸년이 밖에서 뭘 한 거야?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울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니겠어?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정수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조차 답답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오빠는 여전히 모범생 행세를 했습니다. 어머니만 몰래 저를 챙기셨지요. 태수야, 정숙이한테 좀 잘해줘라. 어머니가 오빠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엄마 걔가 알아서 한 일인데.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면 뭐예요? 집안 망신시키는데. 오빠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못 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부은 눈 그리고 불룩한 배.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어요. 14살의 저는 이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는 저를 수치로 여겼고, 오빠는 모른 척 했으며, 어머니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요? 정수가 뭐하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잠이 안 와요. 엄마도 그래, 같이 있자.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다. 정수가, 엄마도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4살 소녀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정월이었습니다. 배는 이제 감출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대신 장을 보러 다니셨지만 그날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목을 나서자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 영팔이네 딸이야. 배가 저렇게 불렀네. 쯧쯧,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애야, 잠깐만. 놀라서 돌아보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박 여사였습니다. 동네에서 억척스럽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너 영팔이네 정숙이 맞지? 네, 맞아요. 이리 와, 좀 앉아. 박 여사는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셨어요. 애야, 힘들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박 여사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네, 정말이요. 그래,
나도 17에 애를 낳았다 혼자서. 저는 놀라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박 여사는 시장에서 가장 큰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애야 지금은 지옥 같겠지만 끝은 아니야 알겠니? 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애를 낳아 그리고 생각해 한 걸음씩. 그날 이후 박 여사는 가끔 저를 찾아오셨어요. 영양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박 여사에게 고마워하셨지요. 3월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정수가 참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는 급히 산파를 불러오셨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의 수치를 보기 싫다는 듯이요. 힘줘야 거의 다 왔어.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박 여사도 와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정수가 숨 쉬어 깊게 숨 쉬어. 네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잘했어. 정수가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우시며 말했습니다. 애 좀 보여주세요. 조그만 아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작고 여렸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 여사를 찾아갔어요. 아기를 안고서요. 여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나가고 싶니? 네, 더 이상 그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받아. 이게 뭐예요? 서울행 기차표야. 그리고 이건 내 친구 김 사장 부부 연락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내가 받았으면 해서. 여사님, 김 사장 부부는 식당을 해 일손이 필요하대 아기도 봐준다고 했어. 정말요, 정말 저를 받아준다고요. 그래, 내가 다 얘기해뒀어. 박 여사는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너는 아직 어려. 인생이 많이 남았어. 포기하지 마. 네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더 새 이름을 만들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이름요? 그래, 과거는 묻고 새롭게 시작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집을 나가려고 해요. 정수가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서울로 갈 거예요. 일자리도 구했어요. 정말이니 아기는 어떻게 하고? 같이 데려갈 거예요. 제 아이니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 갈 거니? 내일 새벽에요. 아버지 모르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아기 용품들 뿐이었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이것도 가져가. 어머니가 작은 돈뭉치를 주셨습니다. 엄마 이건 모아둔 거야 많지 않지만 보탰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건강해야 해 알겠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새벽 4시 저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뒤에서 우시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역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기. 표를 확인하고 기차를 기다렸어요. 플랫폼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16살 어린 엄마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바다도 보였어요. 그 바다를 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정수가, 이제 나는 김미영이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렵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적어도 그 지옥 같은 집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저는 낯선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박 여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종로 뒷골목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고향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자한 얼굴의 부부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미영이구나. 박 여사한테 얘기 들었어.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애기도 데려왔네. 어머 이쁘다. 김 사장 부부는 저와 아기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식당 2층에 작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좁았지만 저희 모자에게는 충분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을 도왔어요. 파를 다듬고 마늘을 까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는 김 사장 부인이 봐주셨어요. 일하는 중간중간 젖을 먹이러 올라갔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통통한 볼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미영아 밥 먹어라. 같이 먹자. 네 사모님. 사모님은 뭐야,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 점심시간이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제철 반찬들. 부산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1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능숙한 일꾼이 되어 갔어요. 주방 보조에서 서빙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아가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젊은데 정말 성실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어요. 아기가 돌이 되던 날 김 사장 부부가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준이 첫 돌이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도 기뻐서 그래. 저는 아들 이름을 이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준비할 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첫걸음을 떼던 날 저는 울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겪은 고통을 모르고 자라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저는 20살이 되었고 준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이를 동네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준아 친구들이랑 놀면 재미있을 거야.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은데. 엄마도 준이랑 있고 싶지만 일해야 해. 준이는 결국 유치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가끔 불안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산 사투리를 쓰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닐까 과거가 들통나지 않을. 어느 날 저녁 손님 중에 부산에서 온 상인이 있었어요. 아가씨 고향이 어디요 말투가 낯익은데. 서울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부산 사람인 줄 알았네. 저는 애써 서울 말씨를 흉내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과거의 정숙은 완전히 묻어야 한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성실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았어요. 번 돈은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준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했어요. 김 사장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해. 괜찮아요. 사장님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적당히 혜준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해.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만 과거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신나. 그래 준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준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거친 일에 익숙해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웠어요. 식당 단골 손님들은 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 뭐가 맛있어? 오늘은 갈치조림이 좋아요. 그럼 그걸로 줘.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 왜 하늘나라에 갔어? 아파서 갔어. 준이가 아기일 때. 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0이 되었고 준이는 14살이 되었어요. 김 사장 부부는 저를 며느리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장이 되어 있었어요. 미영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게를 하나 얻어줄 테니 내가 운영해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니요. 사장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렇게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준이와 단둘이 사는 작은 집도 얻었어요. 비록 전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매일 새벽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준아 학원 끝났니? 네, 배고파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평범한 화였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제가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때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내일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끔 부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미영으로 살기로 했으니까요. 정수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62살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면 가게 문을 열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에요. 10년, 2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지요. 그들은 저를 미영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준이는 이제 42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주말이면 손자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그랬어요. 7살 손녀 수진이와 5살 손자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저는 손자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작은 체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준이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제가 혼자 고생하며 키운 걸 알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제가 16에 낳은 아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지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부산 영도에 그 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술 냄새 오빠의 그림자가 여전히 꿈속을 떠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저 지나간 일이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힘들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 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결국 웃을 수 있잖니 그게 다행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놀이에 빠져들었어요. 3년 전 우연히 부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조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박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오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과 작별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다만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게 마음에 남습니다. 분식집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준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들의 100일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 제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손님들은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웠냐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김 사장 부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미영으로 살고 있어요. 정숙이라는 이름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를 정리합니다.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닦고 내일 재료를 확인해요. 그 일상이 좋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여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 각자의 삶이 그곳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고통도 있었지만 용기도 있었어요. 절망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어요. 준이를 향한 사랑,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고통은 세대를 물려주기도 하지만 용기와 사랑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받은 상처를 준이는 받지 않았고 준이가 받지 않은 상처를 손자들도 받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어묵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을 겁니다. 그게 제 삶이니까요. 김미영의 삶이자 어쩌면 정숙의 삶이기도 한 그런 삶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지옥 같아도 내일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바닷바람이 아닌 도시의 바람이지만 여전히 제게 속삭여요. 잘 살아왔다고, 정말 잘 살아왔다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짧고도 긴 인생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